시어머니 구박하던 며느리 30년 후 똑같이 당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83세 할머니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의 가장 슬픈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제 외아들 준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서울에서 명문대를 나온 똑똑한 아가씨였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말씨도 고왔습니다. 처음 본 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다니 정말 복 받았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효도 열심히 할게요. 친정엄마처럼 모실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거든요. 결혼 전 저는 제가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을 준호에게 주었습니다. 좌판에서 과일 팔아 모은 돈 한 푼 한 푼이 제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전세 얻어서 신혼살림 차려라. 엄마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 그냥 가끔 얼굴 보러 오고 명절에 함께 차례 지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준호는 고맙다며 절을 했고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석 달쯤 지났을까요? 수진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에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우리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처음엔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독립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저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말투에는 싸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사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여 과일을 팔았습니다. 손이 얼어터져도 여름 땡볕에 피부가 타들어가도 참았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나갔습니다. 아들 하나만은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에서 결혼했으니 이제는 같이 살면서 손주도 보고 맛있는 것도 해먹이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큰 집도 많은 돈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 내외와 함께 밥 먹고 웃으며 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우리 좀 나가서 살게.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 준호는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회사 다니는데 집안일까지 하면 너무 힘들대. 그리고 우리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해. 결국 그들은 결혼한 지 반년 만에 분가했습니다. 저는 30평생 살아온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빈 방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첫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네가 올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갈비찜도 하고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트를 3군데나 돌며 좋은 재료를 골랐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서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몇 시쯤 올 거니? 엄마가 음식 다 준비해놨다. 엄마, 우리 12시쯤 갈게요. 그런데 올해는 못 있어요. 처가도 가야 하거든요. 처가도 가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래도 온다는 게 어디냐 싶었습니다. 12시가 되어 아들네가 왔습니다. 수진이는 인사도 대충 하더니 바로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차례상 너무 많이 차리신 거 아니에요? 요즘은 간소하게 지내는 게 대세인데. 이렇게 많이 하시면 다 남아서 버려야 하잖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을 보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버려야 한다는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는데 수진이는 젓가락만 몇 번 대고는 저 배불러요라며 그만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었나 봅니다. 준호도 급하게 밥을 먹더니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해. 처가에서 기다려. 늦으면 안 돼. 겨우 1시간 있다가 떠났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남은 차례상을 보니 제가 혼자 며칠 동안 먹어야 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절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래 있지 않고 처가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나중엔 아예 어머니, 저희는 처가에서 명절 보낼게요라는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습니다. 올해는 처가 차례를 먼저 가야 해서요. 내년엔 갈게요. 하지만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고 혈압도 높아져서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당뇨도 생겼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니? 엄마, 저 회사 일 바빠서요.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택시비 보내드릴게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함께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이 혼자 병원을 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서 집까지 오는 길은 더욱 고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는데 혼자 들으려니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 번은 겨울에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손목을 다쳐서 깁스를 했는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엄마, 제가 바빠서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파스 붙이시고 쉬세요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해서 수진아, 할머니가 손목을 다쳐서 밥하기가 힘든데 반찬 좀 만들어다 줄 수 있니? 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직장 다녀요. 요즘 배달 음식도 많은데 시켜 드세요. 앱 사용법 모르시면 준호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날 저녁 저는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한 손으로 라면을 끓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밤에는 손목이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생겼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손주를 본다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인 줄 몰랐습니다. 10개월 동안 매일 손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절에도 다니고 교회에도 가서 손주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빌었습니다. 드디어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작은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준호도 저렇게 작았는데 벌써 이렇게 컸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왔단다, 우리 민준아.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 산후조리원 비용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모아둔 돈 5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정어머니도 500만 원을 주셨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친정에서 3개월을 더 있었습니다. 어머니, 친정엄마가 저 돌봐주신대요. 몸조리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몸조리 잘하고. 할머니가 손주 보러 갈게. 어머니, 아기가 아직 어려서 외부인 접촉을 최소화하래요. 조금 더 크면 연락드릴게요. 민준이가 100일이 지나자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장에 복귀해야 해서요.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드디어 저를 찾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봐줄게.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잘 키울게. 그날부터 제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준비해서 7시에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거리였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버스는 항상 10,000원이었고 서서 가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수진이는 출근 준비로 바빴습니다. 어머니, 분유는 여기 있고요. 기저귀는 저기 있어요. 민준이 낮잠은 11시쯤 재우시면 돼요. 기저귀는 3시간마다 갈아주시고요. 그럼 다녀올게요. 인사도 대충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트림시키고, 재우고, 달래고. 70대의 제 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으면 팔이 저려왔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손주가 귀여웠으니까요. 민준이가 제게 방긋 웃을 때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쯤 되면 수진이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내일 또 오세요. 그 말과 함께 저는 다시 1시간 거리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 시간 버스는 더욱 붐볐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8시가 넘었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씻고 누우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또 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열도 나고 기침도 심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구나. 어머니, 그럼 저 어떡해요?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제발 와주세요. 하루만요. 결국 그날도 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며느리가 힘들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는 알아누웠습니다. 5년을 그렇게 민준이를 키웠습니다.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될 때까지 제가 키웠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수진이가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어떻게 돌본 거예요? 밖에 데리고 나가셨어요? 옷을 얇게 입혀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대로 안 봐주시면 어떡해요? 제 잘못도 아닌데 야단을 맞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제 탓, 밥을 안 먹으면 제 탓, 울면 제 탓이었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와 놀이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다가 민준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아이들은 다 그렇게 크는 건데 수진이는 저를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어머니, 제대로 안 봐서 그런 거잖아요. 할머니가 봐주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다치면 어떡해요? 저 회사에서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아이를 돌봤는데 감사 인사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육아 도우미 비용도 단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가족끼리 돈 이야기해요? 그건 너무 섭섭한데요.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민준이가 학교 가니까 안 봐주셔도 돼요. 방과 후에는 학원 보낼 거거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이 마치 이제 필요 없으니 오지 마세요처럼 들렸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만났던 손주를 그렇게 갑자기 못 보게 되니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가끔은 민준이 보러 가도 되니? 어머니, 민준이가 바빠요. 학원도 다니고 숙제도 하고 시간 되실 때 미리 연락 주세요. 연락을 해도 번번이 오늘은 안 돼요.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한 달에 한 번 보면 다행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80대가 되었고 건강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밥을 해먹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모두 힘들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한 적이 몇 번 있었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이젠 혼자 살기 힘들구나.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엄마, 우리 집은 좁아서 방이 없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직장 다니는데 엄마 모시기 힘들대요. 그럼 엄마가 집안일 다 할게.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폐 안 끼칠게. 엄마, 그게 아니라 요양원 알아볼게요. 요즘 요양원 좋은 데 많대요.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좋으실 거예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안전하고요. 요양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다니. 얘야, 엄마는 요양원 가기 싫어. 우리 같이 살자. 엄마가 폐 안 끼치게 조용히 있을게.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전문 간호사들이 돌봐주시고 식사도 다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결국 저는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알아본 곳은 시설은 괜찮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평생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혼자 남게 되다니.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외로웠습니다. 면회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였습니다. 오더라도 30분 있다가 엄마, 우리 가봐야 해요. 민준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라며 황급히 떠났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명절에는 요양원에서 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보내세요. 우리는 가족끼리 조용히 보낼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이제 가족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수진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 며느리한테 쫓겨났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 민준이가 작년에 결혼했어요. 새댁이 저랑 같이 살기 싫다고 해서 분가했어요. 민준이가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 싶었습니다. 손주의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수진이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가끔 보러 가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새댁이 너무 차가워요. 제가 놀러 가면 티나게 싫어해요. 수진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명절에도 1시간만 있다가 나오래요. 제가 만든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은 입맛에 안 맞아요래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어요. 저는 30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저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이 하나하나 생각났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제가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 보태줬어요. 그런데 조리원 끝나고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제가 손주 보고 싶다고 했더니 친정엄마가 돌봐주신대요래요. 그래서 손주는 보니? 손주 태어나고 3달 만에 처음 봤어요. 그것도 제가 보고 싶다고 조르고 졸라서 겨우 봤어요. 새댁은 제가 손주 안으려고 하니까 손주 무거워서 어머니 허리 다치실까 봐요라며 안 안겨줬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손주 돌봐주겠다고 했더니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쉬세요. 저희가 육아 도우미 쓸게요래요. 그래서 제가 돈 아까운데 내가 봐줄게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방식이 구식이라서요. 요즘 육아는 달라요래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전 제가 수진이에게 들었던 말과 똑같았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놀러 가면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 바쁘니까 가보세요래요. 30분도 채 안 있다가 쫓겨나듯 나와요. 제가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어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수진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내가 30년 전에 나한테 했던 거랑 똑같구나.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게 나도 너처럼 서러웠어. 아들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짐짝 취급당하더라. 명절에 와도 일시간 만에 처가 간다고 떠나고 내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어머니. 민준이 키울 때도 그랬지. 5년 동안 매일 버스 타고 1시간씩 가서 손주 키워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들어본 적 없어. 손주가 다치면 내 탓, 아프면 내 탓이었잖아. 육아 도우미 비용도 한 푼 못 받았고.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학교 가니까 이제 필요 없다고 했잖아.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어. 그러고는 내가 혼자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요양원으로 보냈지. 어머니, 저는 그게 지금 며느리가 너한테 하는 것들 다 내가 나한테 했던 거야. 이제 알겠니? 시어머니 마음이 어떤지. 그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수진이는 한참을 울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께 그렇게 했던 게 이제야 후회돼요.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 받으니까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제가 너무 나쁜 며느리였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하지만 수진아,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83살이고 요양원에 있어. 내가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해도 내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아.
어머니, 제가 이제라도 어머니를 모셔가면 안 될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께 효도할게요. 수진아, 그건 안 돼. 이미 늦었어. 그리고 넌 지금 며느리 때문에 힘든 거지. 진심으로 나를 모시고 싶은 게 아니잖아. 내 마음을 알아.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세상은 돌고 돈다. 내가 남에게 한 행동은 반드시 너에게 돌아와. 내가 시어머니를 구박하면 나중에 내 며느리도 너를 구박해. 이게 세상의 이치야. 어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며느리한테 잘해. 내가 하기 싫어도 웃으면서 참아. 그래야 나중에 손주라도 볼 수 있어. 내가 며느리를 계속 미워하면 결국 손주도 못 보고 외롭게 늙을 거야. 수진이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할게.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며느리한테 잘해.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그 통화 이후 수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옷도 사다 주고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철이 들었어요. 30년 전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오니 고맙구나. 수진이는 저를 돌보며 자신의 며느리에게도 변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싫은 소리를 해도 참고 웃으며 넘긴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며느리한테 잘하니까 조금씩 태도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손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볼 수 있어요. 잘했어, 수진아. 계속 그렇게 해. 며느리도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야.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특히 며느리가 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니를 구박하지 마세요.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도 시어머니가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시어머니가 밉고 짜증나더라도 한 번만 참으세요. 그분도 여러분처럼 젊은 시절이 있었고, 남편을 사랑했고,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 잘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내가 남에게 한 행동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되신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며느리를 내 딸처럼 대해주세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어머니께, 며느리에게, 가족에게 잘하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